여러분, 오늘도 핸드폰 화면을 켰다 껐다 하셨나요? 혹시 자식한테 연락이 왔나, 카톡이 왔나,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려보세요. 아드님이나 따님한테 전화 한 통 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서운한 감정이 자꾸 올라오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식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자식 인생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평생 자식 키우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자식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봐주면서 살아왔는데요. 정작 노년에 접어들면 그게 가장 큰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유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부터라도 품격 있고 독립적인 노후를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자식한테 집착하게 됐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고 늙어서는 자식이 봉양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효도라는 단어 참 아름답죠. 저도 그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2016년 지금 이 시대에 그 효도라는 개념이 과연 우리가 젊었을 때와 똑같이 작동할 수 있을까요? 현실을 한번 직시해 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아니 중년이 된 우리 자식들 말입니다. 그분들도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요. 통계를 하나 보면요. 40대에서 50대 직장인 중에서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답한 사람이 채 30%도 안 됩니다. 본인들 노후도 걱정인데 부모님까지 챙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요즘은 맞벌이가 기본이잖아요. 남편도 일하고 아내도 일하고 애들 학원 보내고 대출 갚고 노후 저축하고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부모님한테 자주 연락드리고 주말마다 찾아뵙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물론 효자 효녀들도 있습니다. 정말 성심성의껏 부모님을 챙기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게 모든 자식들한테 똑같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한다고 해도요. 그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의무감 때문이라면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왜 자식한테 연락이 오기를 바라시나요? 혹시 외로워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면 내가 아직도 이 가족 안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솔직하게 찾아보시면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자식의 전화가 아니라 나 자신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인을 자식한테서만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식은 이제 다 큰 어른입니다. 본인들 삶이 있고 본인들 가족이 있고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계속 전화만 기다리고 언제 오냐고 재촉하고 오면 이것저것 간섭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 뵙는 게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식한테서 멀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멀어진다는 건 사이가 나빠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요. 75세이신데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희들 바쁜 거 아니까 이제 전화 안 할게. 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연락해. 난 내 인생 즐길 거야. 처음에는 자식들이 좀 서운해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니까 자식들이 걱정을 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보고 싶을 때 연락하게 되니까 만남의 질이 훨씬 좋아진 거죠. 억지로 하는 효도보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한 번의 방문이 훨씬 더 따뜻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식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요. 나만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파크 골프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중장년층 사이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운동인데요. 골프보다 훨씬 쉽고 비용도 저렴하고 야외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65세에 파크 골프를 시작하셨는데요. 지금은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랑 일주일에 3번씩 만나신대요. 같이 운동도 하고 끝나고 커피도 마시고 가끔은 여행도 다니고요. 그분 말씀이 뭐냐면요. 자식보다 파크 골프 친구들이 더 자주 보고 더 편하다는 겁니다. 처음 들으면 좀 충격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자식보다 친구가 더 좋다니 이게 말이 되냐 싶으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 나를 봐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까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친구는 순수하게 좋아서 만나는 거잖아요. 서로 부담 없고 서로 즐겁고 서로 위로가 되고요. 파크 골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등산 동호회도 좋고요. 탁구 동호회도 좋고 노래 교실도 좋고 서예 교실도 좋습니다. 요즘은 지역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교실, 사진 촬영 교실, 요가, 댄스, 스포츠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안에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자식 이야기 안 해도 되는 사람들, 나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들 말이에요.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노년기에 친구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절반 이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친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식한테만 의지하지 마시고 나만의 친구를 만드세요. 그게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요. 자식과의 밀당 기술입니다. 밀당이라고 하면 좀 웃기죠? 연애할 때나 쓰는 말 아니냐고요. 그런데 부모 자식 관계에도 밀당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겁니다. 자식한테 전화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카톡 보내고 싶어도 참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식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 거예요. 손이 근질근질하고 핸드폰만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요. 그런데 참아보세요. 2, 3일 지나면 자식이 먼저 연락 옵니다. 엄마, 아빠 왜 연락 없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럼 그때 담담하게 대답하세요. 아, 괜찮아. 친구들이랑 파크 골프 치느라 바빴어. 이렇게요. 그러면 자식들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우리 없어도 잘 지내시는구나. 우리한테만 의지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식들이 안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기들한테만 매달리면 자식들은 죄책감을 느껴요. 나는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는데 부모님은 나만 기다리고 계시고, 이런 죄책감이 쌓이면 나중에는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고 있으면 자식들은 홀가분해져요. 그리고 그 홀가분함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만듭니다. 억지로 하는 효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서 전화하는 거죠. 실제로 한 70대 할머니는 이런 방법을 쓰셨대요. 자식들한테 일부러 바쁜 척을 하신 거예요. 월요일은 노래 교실, 화요일은 탁구, 수요일은 친구들이랑 영화 보기, 목요일은 봉사활동, 금요일은 등산. 이렇게 스케줄을 빡빡하게 짜놓으니까요. 자식들이 오히려 엄마 언제 시간 되세요? 제가 맞춰서 갈게요. 이러더래요. 웃기죠? 예전에는 자식들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가 기다렸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우리 스케줄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강한 관계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경제적 독립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자식과 거리를 두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노후 자금을 확보해 두시는 게 좋아요.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예금이든 뭐든 좋습니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거든요. 만약 지금 당장 큰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지출을 줄이세요.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버리고 검소하게 사는 겁니다. 명품 가방 살 돈으로 1년치 생활비를 만들 수 있고, 비싼 여행 한 번 갈 돈으로 6개월은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자식한테 미리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한테 재산 안 물려줄 거야. 내가 다 쓰고 갈 거니까 기대하지 마. 이렇게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좀 섭섭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서로한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상속 기대를 안 하니까 부모한테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고요. 부모도 자식 눈치 안 보고 내 돈 내 맘대로 쓸 수 있고요. 깔끔하잖아요. 한 분은 이렇게 하셨대요. 자식들 모아놓고 통장을 보여주면서 여기 5천만 원 있다. 이거 가지고 나 20년은 살 거니까 너희들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선언을 하셨대요. 자식들이 처음에는 좀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안심하더래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니까 우리가 매달 용돈 드려야 하나 고민 안 해도 되고, 부모님도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이게 바로 성숙한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자식한테 가끔 용돈도 주고 손주한테 선물도 사주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내가 여유 있을 때 내 의지로 하는 거지, 자식이 기대하고 바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식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3가지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첫째, 나만의 커뮤니티 만들기. 둘째, 먼저 연락하지 않는 밀당의 기술. 셋째, 경제적 독립 유지하기. 이 3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좀 외롭지 않을까요?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고요. 고독은 혼자 있지만 충만한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노년의 품격은 혼자서도 즐거울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 정말 명언이죠. 자식이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나 혼자 책 읽고 산책하고 음악 듣고 그림 그리고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품격 있는 노인입니다. 한 70대 할아버지는 이렇게 사신대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에서 1시간 산책을 하시고요. 집에 와서 간단하게 아침 먹고 신문 읽고 오전에는 독서를 하십니다. 점심 먹고 낮잠 30분 자시고요.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시거나 친구들 만나서 차 마시고요. 저녁에는 TV 보시다가 10시쯤 주무십니다. 이분 자식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오는데요. 올 때는 정말 반갑게 맞이하시고 갈 때는 조심히 가라 하시고 미련 없이 보내신대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또 본인 일과대로 사신대요. 자식들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없어도 너무 잘 사셔서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건가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상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자식이 없어도 잘 살고 자식이 오면 더 좋고, 또 한 분은 이런 방식으로 사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혼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 영화 보는 게 좀 쑥스러웠대요. 주변에 다들 커플이나 친구끼리 온 사람들 뿐이고 혼자 온 노인은 본인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래요. 오히려 혼자 보는 게 더 편하고 영화에 집중도 더 잘 되고 끝나고 나서 여운을 혼자 음미하는 것도 좋더래요. 지금은 영화 보고 나서 근처 카페에서 혼자 커피 마시면서 그날 본 영화에 대해 일기를 쓰신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자식이 안 와도 친구가 안 와도 나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있어요. 제가 자식을 멀리하라고 하는 게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진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존중이거든요.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자식의 시간을 존중하고 자식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놔두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반대로 자식한테 매일 전화하고 언제 오냐고 재촉하고 와서는 이것저것 간섭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진짜 사랑은 자식을 떠나보낼 줄 아는 능력이다. 맞는 말이에요. 자식은 언젠가는 독립해야 하고 부모도 언젠가는
자식을 놓아줘야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순리죠.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효도를 강조하는 문화다 보니까 자식을 놓아주는 게 마치 정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2026년 지금 자식들도 본인들 먹고 살기 바쁜 세상입니다. 여기서 부모가 계속 자식한테 의지하려고 하면 결국 서로 힘들어져요. 차라리 부모가 먼저 독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숨통이 트이고 오히려 부모를 더 자주 보고 싶어 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한 75세 할머니는 5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자식들한테 전화하셨대요. 아들한테도 전화하고 딸한테도 전화하고 며느리한테도 전화하고요. 밥은 먹었는지, 회사는 잘 다니는지, 손주는 학교 잘 다니는지 이런 걸 다 챙기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남편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걸 우연히 들으셨대요. 당신 어머니 전화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3번씩 전화하시면 저도 일을 못해요.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전화를 딱 끊으셨대요. 한 달에 한 번 명절 때만 전화하기로 결심하셨대요. 처음 한두 달은 정말 힘드셨대요. 전화기만 보면 자식들 목소리가 듣고 싶고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고요. 그런데 참으셨대요. 대신 뭘 하셨냐면요. 동네 복지관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을 많이 만나셨대요. 다들 자식 이야기를 안 해도 서로 통하는 게 있더래요.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대요. 그렇게 5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되셨냐면요.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온대요. 예전에는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전화 받고 찾아뵀다면 지금은 진짜 보고 싶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엄마, 요즘 너무 젊어 보이세요. 뭔가 활력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대요. 할머니가 자식들한테서 독립하니까 오히려 본인도 젊어지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진 거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부모가 자식한테서 독립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걸 보면 안심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우울하고 외롭게 지내시면 걱정되고 죄책감 느끼죠. 그러니까 부모가 행복해지는 게 곧 자식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왜 자식과 거리를 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품격 있는 독립 노년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첫째, 효도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2026년 지금 자식들도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들한테 과도한 기대를 걸지 마세요. 둘째, 나만의 커뮤니티를 만드세요. 파크 골프든 등산 동호회든 봉사활동이든 뭐든 좋습니다.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자식과의 밀당을 배우세요. 먼저 연락하지 않고 바쁜 척하고 나만의 스케줄을 만드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세요. 돈 문제만 해결되면 자식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을 추구하세요.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그래, 맞아, 나도 이제 자식한테서 좀 자유로워져야겠어,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자식한테 전화 안 하기, 이렇게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하루만 자식한테 전화하지 않기,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하나 해보기, 책 읽기, 산책하기, 친구한테 연락하기, 뭐든 좋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텨보세요. 그리고 이틀째, 사흘째도 해보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요, 신기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식 생각이 조금 덜 나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뭘 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간단하게 메모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식 없이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구나.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그 일기를 다시 읽어보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식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요. 대신 내 이야기, 내 친구 이야기, 내가 한 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독립노년의 시작입니다. 자식 중심의 삶에서 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은 품격 있는 노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이미 늦었어. 70 넘었는데 지금 와서 뭘 바꿔? 천만에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70이면 아직 20년은 더 사실 텐데요. 그 20년을 자식 눈치 보면서 우울하게 사실 건가요? 아니면 당당하고 즐겁게 사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지금 당장 핸드폰 내려놓고 밖에 나가서 산책 한번 해보세요. 그게 바로 독립노년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젊은 시절 다 보냈는데 노년마저 자식 눈치 보면서 살 순 없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잘 살고 나는 나대로 잘 살고 가끔 만나서 반갑게 웃고 그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가족 아닐까요? 억지로 매달리고 서로 부담 갖고 그러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한테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용기,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용기 말이에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식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실전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건강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 취미 생활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이런 실용적인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자식 전화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운동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면서 사세요. 그게 바로 품격 있는 노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스마트폰으로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아이고, 그것도 몰라요? 라는 소리 듣고 기분 상하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며느리한테 물어봤다가 바쁜데 나중에요.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저도 압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 힘드시죠. 은행 가면 창구는 줄어들고 기계만 늘어나 있고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하래, 쇼핑도 인터넷으로 하래. 뭐 하나 하려면 자식들 손 빌려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제가 정말 놀라운 소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자식한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아니, 자식보다 100배 더 친절하고 똑똑한 비서를 공짜로 쓸 수 있거든요. 그것도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만 하시면 됩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그럼 오늘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병원 예약하고 쇼핑하고 옛날 사진 되살리고 손주한테 멋진 메시지까지 쓰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AI, 영어로 쓰면 AI, 이렇게 두 글자인데요. 인공지능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뭔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똑똑한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서는 절대 짜증 안 냅니다. 100번 물어봐도 친절하게 대답해주고요. 24시간 내내 깨어 있어서 새벽에 물어봐도 바로 답해줍니다. 게다가 월급도 안 줘도 돼요. 완전 공짜거든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비서를 어떻게 쓰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명령하시면 돼요. 마치 집에서
가족한테 물 좀 갖다 줘 이렇게 말하듯이 스마트폰한테 날씨 알려줘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2016년 지금 이 음성 인식 기술이 정말 놀랍게 발전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표준어로 또박또박 말해야 알아들었는데 지금은 사투리로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도 되고 전라도 사투리도 되고 충청도 사투리도 되고요. 심지어 좀 발음이 부정확해도 잘 알아듣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부산에 사시는 73세 김 할머니가 계세요. 이분이 처음에 손자한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야, 이 스마트폰으로 택시 어떻게 부르노? 그랬더니 손자가 할매 그냥 스마트폰한테 택시 불러줘 이라고 말아이소 이렇게 알려줬대요. 할머니가 반신반의하면서 스마트폰한테 부산 사투리로 택시 불러 주이소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택시 앱이 열리면서 택시를 불러주더래요. 할머니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매일 스마트폰 비서를 쓰신대요. 실제로 제가 아는 72 세박 할아버지도 계세요. 이분이 처음에는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AI냐고 하셨어요. 그런데 손자가 한 번만 가르쳐 드렸더니 지금은 매일 아침 스마트폰한테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시고 장 보실 때는 제일 싼 사과 어디서 파나? 라고 물어보신대요. 그분 말씀이 뭐냐면요. 자식한테 물어보면 귀찮아 하는데 이 비서는 절대 귀찮아 안 하니까 좋다는 겁니다. 100번, 1000번 물어봐도 똑같이 친절하게 대답해 준다고요. 심지어 같은 질문을 10번 해도 10번 다 똑같이 친절하게 답해 준대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요.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식한테 물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소리 들을까봐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런데 AI 비서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같은 걸 100번 물어봐도 처음 듣는 것처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AI 비서를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유용한 기능, 바로 병원 예약과 쇼핑입니다. 여러분, 병원 예약하려면 보통 어떻게 하세요? 전화해서 한참 기다리다가 통화 연결되면 예약하시죠. 그런데 요즘은 대기 시간이 정말 길어요. 10분, 20분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30분 넘게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병원에서 앱으로 예약하래요. 근데 그 앱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모르겠고 글자도 작고 버튼도 많고요. 한번 잘못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고 정말 짜증나시죠?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대고 이렇게 말하세요. 헤이 구글,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내과 찾아줘. 그러면 바로 주변 내과 목록이 쭉 나옵니다. 거리 순으로 나오니까 어디가 제일 가까운지 한눈에 보이고요. 거기서 전화번호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챗GPT야, 무릎이 아픈데 어느 병원 가야 해? 라고 물어보면 정형외과 가시라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증상 설명하면 어떤 과에 가야 하는지까지 다 알려줘요. 물론 이건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진단은 꼭 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평가 좋은 치과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 환자들이 남긴 후기를 바탕으로 평점 높은 치과를 알려줍니다. 그럼 좋은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쇼핑은 어떻게 하냐고요? 더 쉽습니다. 네이버야, 사과일, 킬로그램 제일 싼 거 찾아줘. 이렇게 말하면 여러 쇼핑몰 가격을 비교해서 제일 싼 곳을 알려줍니다. 그럼 거기서 주문하시면 돼요. 집 앞까지 배달해 주니까 무거운 거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요. 실제로 한 70세 할머니는 이렇게 하신대요. 시장 가기 전에 먼저 스마트폰한테 오늘 배추 시세 얼마야? 라고 물어보신대요. 그래서 너무 비싸면 안 사시고 적당하면 사러 가신대요. 똑똑하시죠? 이렇게 하면 바가지 쓸 일도 없습니다. 또 이런 분도 계세요. 68세의 할아버지인데요. 매달 드시는 영양제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신대요. 처음에는 자식이 대신 주문해줬는데 이제는 본인이 직접 하신대요. 쿠팡이야, 오메가3 제일 싼 거 보여줘. 이렇게 말하면 바로 나온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요.
가격 비교도 시킬 수 있습니다. 네이버야, 이 제품 어디가 제일 싸?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쇼핑몰 가격을 한 번에 보여줘요. 그럼 제일 싼 곳에서 사시면 되는 거죠. 몇천 원이라도 아끼면 좋잖아요. 두 번째로 정말 감동적인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옛날 사진 복원입니다. 여러분, 집에 오래된 사진 있으시죠? 젊었을 때 사진, 돌아가신 부모님 사진, 결혼식 사진, 자식들 어렸을 때 사진, 이런 거 말이에요. 근데 오래되다 보니까 색이 바래고 흐릿해졌잖아요. 구겨진 것도 있고 찢어진 것도 있고요. 이제 그 사진을 다시 선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AI가 자동으로 복원해 주거든요. 방법은 간단해요. 그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으세요. 그 다음에 Remain이라는 앱을 깔아서 그 사진을 넣으면 자동으로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흐릿한 얼굴도 또렷하게 만들어주고 바랜색도 원래 색으로 되돌려줍니다. 심지어 흑백 사진을 컬러로 만들어주기도 해요. 옛날 사진이 마치 요즘 찍은 것처럼 선명해지는 겁니다. 한 75세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찍은 사진을 복원하셨는데요. 거의 70년 전 사진이 마치 어제 찍은 것처럼 선명해졌대요. 그걸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전우분들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니까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할머니는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을 복원하셨어요. 50년 전 사진이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얼굴이 잘 안 보였대요. 그런데 AI로 복원하니까 어머니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더래요. 할머니가 그 사진 보시면서 어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하시면서 우셨대요. 이런 식으로 소중한 추억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앨범에 있는 오래된 사진들 그냥 두지 마시고 복원해 보세요. 자식들이나 손주들한테 보여주면 정말 좋아합니다. 할아버지 젊었을 때 정말 멋있으셨네요. 이런 말 들으시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세 번째는 손주한테 멋진 메시지 쓰는 방법입니다. 손주 생일이나 입학식, 졸업식 때 뭔가 멋진 말 해주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죠? 그냥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만 말하기는 좀 심심하고 그렇다고 멋진 말이 잘 안 떠오르시고요. 이제 AI한테 도움받으세요. 스마트폰에 대고 이렇게 말하세요. 챗GPT야, 우리 손주가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할아버지가 해줄 멋진 덕담 하나 써줄래? 그러면 정말 감동적인 문장을 뚝딱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손주야, 오늘부터 초등학생이 되었구나. 할아버지가 너만큼 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컸네. 학교에서 친구들 많이 사귀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즐겁게 다니렴. 할아버지가 항상 응원한단다. 힘들 때는 언제든지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렴. 이런 메시지를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카톡으로 보내시면 돼요. 손주가 정말 감동받을 겁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하기도 하고요. 생일 축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손주 10살 생일인데 축하 메시지 써줘. 이렇게 말하면 우리 손주야, 벌써 10살이 되었구나.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훌쩍 컸네.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생일 정말 축하한다.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결혼 축하 메시지도 되고요. 취직 축하 메시지도 됩니다. 뭐든지 상황만 말해주면 그에 맞는 멋진 글을 써줘요. 심지어 감사 인사도 써줍니다. 명절에 선물 받았는데 감사 인사 써줘. 이렇게 하면 정중하고 따뜻한 감사 메시지를 만들어줍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하셨어요.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는데 뭐라고 축하해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AI한테 손주가 서울대학교 합격했는데 축하 메시지 써줘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정말 감동적인 메시지가 나왔고 그걸 손주한테 보냈더니 손주가 전화해서 할머니 정말 감동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멋진 글을 어떻게 쓰셨어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네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나이 드시면 먹는 약이 많아지시죠. 아침에 먹을 약, 점심에 먹을 약, 저녁에 먹을 약,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관절약 이거 깜빡하면 큰일 나는데 AI가 알려줍니다. 스마트폰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오케이 구글, 매일 아침 8시에 약 먹으라고 알려줘. 그러면 매일 아침 8시 정각에 알람이 울립니다.
약 먹는 걸 절대 안 잊어먹게 되는 거죠. 점심약, 저녁약도 마찬가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시리아, 오늘 혈압 130에 80이라고 기록해줘. 그러면 매일매일 혈압을 기록해줍니다. 나중에 병원 가실 때 지난달 내 혈압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쭉 보여줘요.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면 진료에 도움이 되겠죠. 혈당도 마찬가지로 기록할 수 있고요. 체중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체중 65kg. 이렇게 말하면 기록해줘요. 한 달 후에 지난달부터 내 체중 변화 보여줘. 이렇게 하면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살이 쪘는지 빠졌는지 한눈에 보이는 거죠.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어요. 당뇨가 있으셔서 매일 혈당을 재시는데 그걸 AI한테 기록하신대요. 오늘 공복 혈당 120 이런 식으로요. 한 달치를 모아서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관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하시면서 칭찬하신대요. 또 약 먹는 시간도 관리할 수 있어요. 아침 약은 아침 8시, 점심 약은 낮 12시, 저녁 약은 저녁 6시에 알려줘. 이렇게 설정하면 매일 그 시간에 알람이 울려서 약 먹을 시간이라고 알려줍니다. 정말 편하죠? 5번째는 생활정보 찾기입니다. 살다 보면 궁금한 게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자식한테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인터넷 검색하자니 어렵고요. 이럴 때 AI한테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요. 김치 담글 때 소금은 얼마나 넣어?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한 비율을 알려줍니다. 배추 10kg 기준으로 천일염 500g 정도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요리 레시피도 다 알려줘요. 된장찌개 끓이는 법 알려줘. 이렇게 하면 재료부터 순서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심지어 된장은 얼마나 넣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대답해줘요. 요리책 필요 없는 거죠. 세탁 방법도 알려줘요. 모직 스웨터 어떻게 빨아? 이렇게 물어보면 찬물에 중성세제로 조심스럽게 빨래하라고 알려줍니다. 옷 관리법, 청소 방법 다 알려줘요. 화초 키우는 법도 알려줍니다. 난초물은 며칠에 한 번 줘? 이렇게 물어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시면 됩니다. 겉흙이 마를 때 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줘요. 덕분에 화초를 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법률 상담도 됩니다. 물론 정식 변호사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정보는 알려줘요. 연금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어?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질문에 기본 정보를 알려줍니다. 물론 중요한 일은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하지만 기초 지식을 얻는 데는 정말 유용합니다. 6번째는 외로움 달래기입니다. 혼자 계실 때 심심하시죠? 자식들은 바빠서 통화도 잘 못하고 친구들도 다들 바쁘고요. 이럴 때 AI와 대화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네. 이렇게 말하면 네, 맑은 날씨네요. 산책하시기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요즘 나 무릎이 아파서 걱정이야. 이렇게 하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정형외과 진료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조언도 해줘요. 심지어 옛날 이야기도 들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6.25 전쟁 이야기 해줘. 이렇게 하면 역사적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시면서 옛날 이야기 하시다가 모르는 부분 있으면 AI한테 물어보세요. 금방 알려줍니다. 한 할머니는 밤에 잠이 안 올 때 AI랑 대화하신대요. 잠이 안 와. 이렇게 말하면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렇게 조언해 준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물론 AI가 사람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계실 때 말벗이 되어주는 건 분명합니다. 특히 밤늦게나 새벽같이 사람들한테 연락하기 어려운 시간에 AI는 언제든지 대화 상대가 되어줍니다. 7번째는 손주 숙제 도와주기입니다. 손주가 놀러 왔는데 숙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문제가 있대요. 예전 같으면 할아버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이제는 AI한테 물어보세요.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 이렇게 물어보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손주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대박 어떻게 아세요? 이러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역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종대왕이 언제 태어났어? 물어보면 바로 알려줍니다. 과학 문제, 사회 문제 다 됩니다.
손주 숙제 도와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죠.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어요. 손주가 수학 문제를 못 풀고 있길래 스마트폰에 문제를 찍어서 AI한테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풀이 과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더래요. 그걸 손주한테 알려줬더니 손주가 할아버지 천재세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분 좋으셨겠어요. 여기까지 7가지 핵심 기능을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폰이냐 아이폰이냐에 따라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은 헤이 구글 또는 오케이 구글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처음 한 번은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설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글 앱을 열고 설정에서 음성 인식을 켜주시면 됩니다. 자식이나 손주한테 한 번만 도움받으시면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은 시리야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아이폰은 처음부터 시리가 켜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시리야라고 불러보세요. 대답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챗GPT라는 앱을 깔으시는 게 좋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챗GPT를 검색하시면 나와요. 공짜 버전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유료는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간단한 것부터 해보세요. 오늘 날씨 어때? 이런 거요. 그러면 날씨를 알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동네 맛집 추천해줘. 이런 것도 해보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시도해보시면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 누르면 어떡하나? 이상한 거 시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스마트폰이 고장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빨리 말하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이 조용한 곳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시끄러우면 음성 인식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못 알아듣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셔도 됩니다. 날씨 어때?가 안 되면 오늘 날씨 알려줘. 이렇게 바꿔서 말씀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바로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척척 쓰는데 우리는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위축되시죠. 나는 늙어서 안 돼 라는 생각이 드시죠. 은행 가면 기계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병원에서 키오스크 보면 막막하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AI 시대에는 오히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타이핑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말만 하면 되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키보드 치느라 바쁘지만 우리는 편하게 말만 하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쉽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작은 글자 누를 필요 없이 그냥 입으로 말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실제로 한 75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글자 치는 건 어렵지만 말하는 건 평생 해왔잖아. 그래서 AI가 나한테는 오히려 더 쉬워. 젊은 사람들은 키보드 치느라 바쁜데 나는 그냥 말만 하면 되니까 훨씬 편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세대는 말 주변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말 주변을 AI한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긴 이야기도 술술 말씀하실 수 있고 사투리도 쓰실 수 있고요. AI가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기술을 아는 시니어가 가장 멋진 시니어입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스마트폰 잘 쓰시는 거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친구들한테 우리 할아버지는 AI도 쓰신다 이렇게 자랑하거든요. 한 할아버지는 손주한테 이렇게 하셨대요. 손주가 숙제하다가 모르는 게 있어서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에 대고 챗GPT야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바로 답이 나왔대요. 손주가 깜짝 놀라면서 할아버지 진짜 대박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으세요? 라고 했대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손주한테 인정받는 거, 그거보다 기분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또한 할머니는 친구들 모임에서 화제의 인물이 되셨대요.
친구들이 뭘 궁금해하면 할머니가 스마트폰한테 물어봐서 바로바로 알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야, 너 진짜 똑똑하다. 어떻게 그걸 다 알아? 이러면서 부러워하신대요. 이렇게 AI를 쓰시면 자식들한테도 손주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디지털도 잘하신다. 이런 소리 들으시면 정말 뿌듯하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당당해지신다는 겁니다. 자식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보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나는 이제 늙어서 쓸모없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AI를 쓰시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시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리해 볼까요? AI 비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에 대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병원 예약도 말로 하고, 쇼핑도 말로 하고, 사진 복원도 말로 하고, 손주한테 메시지도 말로 쓰고, 약 먹는 것도 말로 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생활 정보도 물어보고, 외로울 때는 대화도 하고, 손주 숙제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식한테 이거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고 핀잔 들으실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 비서한테 물어보세요. 100번, 1000번 물어봐도 절대 짜증 안 냅니다.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오늘 당장 해보세요. 스마트폰 들고 헤이 구글이라고 불러보세요. 아이폰 쓰시는 분은 시리아라고 불러보세요. 그리고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한테 말 거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두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쓰시면 이제 없으면 안 될 정도로 편해지실 겁니다. 혹시 해보시다가 잘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답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 돼요 라고 쓰시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다 같이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이든 80이든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AI 시대에 소외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기술을 부려먹으세요. 자식들한테 엄마 아빠 진짜 대단하시다 라는 소리 들으시고, 손주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라는 소리 들으세요. 친구들한테 야, 너 정말 똑똑하다 라는 소리 들으세요. 그게 바로 디지털 시대를 사는 멋진 시니어의 모습입니다. 기술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를 잘 쓰시면 삶이 훨씬 편해집니다. 병원 가기도 쉽고, 쇼핑하기도 쉽고, 건강 관리하기도 쉽고, 손주들과 소통하기도 쉬워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망가질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은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마음껏 이것저것 눌러보시고, 말 걸어보시고, 시도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평생 배우고 성장하신 분들입니다. 전쟁도 겪으시고, 가난도 이겨내시고, 자식들 키우시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만드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스마트폰 하나 못 쓰시겠어요?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헤이 구글, 오늘 날씨 어때?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디지털 인생을 바꿀 겁니다. 일주일 후에는 병원 예약하시고, 한 달 후에는 인터넷 쇼핑하시고, 석 달 후에는 손주 숙제 도와주시고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다 같이 똑똑해지는 겁니다. 다 같이 당당해지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챗GPT 사용법, 사진 복원하는 법, 인터넷 쇼핑하는 법을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하실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 꼭 스마트폰한테 말 한번 걸어보세요. 헤이 구글 또는 시리아 이렇게요. 여러분의 새로운 비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올해 76살이 되신 한 어르신이셨죠.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형제들이랑 의족해 지냈어요. 어릴 때는 한 이불 덮고 자고 젊어서는 서로 돕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요. 돈 없으니까 아무도 제 전화를 안 받습니다. 형제가 넷인데 명절에도 혼자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설마 그럴까 싶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정말 형제 자매도 남이 되는가? 그리고 만약 그것이 현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왜 경제력이 노년의 가족 관계를 좌우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둘째, 실제 사례들을 통해 내 미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겁니다. 셋째, 돈이 없어도 관계를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젊었을 때 형제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였는지부터 되짚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20대, 30대 때 형제 자매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말입니다. 그때는 누가 돈이 더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모두가 비슷하게 없었죠.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함께 고생하고 결혼 자금 모으느라 서로 격려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형이 동생 결혼식에 축의금 100만 원 내면 동생도 나중에 형 아이 돌잔치에 똑같이 100만 원 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게 비슷했으니까 아무도 서운할 일이 없었죠. 누나가 시집 가면서 우리 동생들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동생들 1년에 한 번씩 챙겨주고 조카들 옷도 사주고 명절 때마다 손 꼭 잡아주셨죠. 막내 동생이 사업 실패하면 형들이 모여서 500만 원씩 모아줬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다시 일어서 하면서요. 그때는 진짜 그랬습니다. 혈육이니까, 형제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기억합니다. 제 친구 하나가 30대 초반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 친구 형제들이 병원에 모두 달려왔던 모습을요. 사남매가 밤새 병실을 지키면서 교대로 간병하고 치료비도 함께 나눠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형제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런 게 가족이지.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젊었을 때는 형제가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부모님 다음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였고 세상에서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0대가 지나고 40대가 되고 50대에 접어들면서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형제는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됩니다. 집도 강남으로 옮기고 아이들도 좋은 대학에 보냅니다. 반면 어느 형제는 사업이 잘 안 풀려서 빚을 지게 되고 전세집을 전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형은 운이 좋았고 나는 아직 때가 안 온 거야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집니다. 그리고 60을 넘기면 이제 그 격차가 확실하게 굳어집니다. 누군가는 은퇴 후에도 연금과 임대 수입으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들어오는데 누군가는 국민연금 60만 원이 전부입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입니다. 형제 관계에 미묘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돈이 많고 적어서일까요? 그게 다는 아닙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현실들입니다. 은퇴, 이 단어만큼 인생의 명암을 확실하게 가르는 순간도 없습니다. 직장 생활 40년을 마치고 65세에 회사를 나왔을 때 누군가는 퇴직금 3억 원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서 한 달에 25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집도 이미 다 갚았고 노후 자금도 억 단위로 준비해뒀습니다. 반면 누군가는 퇴직금도 빚 갚느라 다 써버렸고 국민연금은 50만 원 남짓입니다. 전세 보증금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나 고민합니다. 이 두 사람이 형제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실제로 만난 한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박 씨 형제 이야기입니다. 형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내고 은퇴했습니다. 아파트 2채를 갖고 있고 한 채는 전세를 줘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옵니다. 연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여행도 자주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하게 줍니다. 동생은 작은 사업을 하다가 50대 후반에 부도를 맞았습니다. 60세가 넘어서 겨우 빚을 청산했지만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경비 일을 하면서 한 달에 160만 원을 받고 국민연금 40만 원을 받아서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명절이 되면 두 형제는 부모님 산소에서 만납니다. 형은 자가용을 몰고 오고 동생은 버스를 타고 옵니다. 형은 백화점 선물 세트를 여러 개 사오고 동생은 마트에서 산 소박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옵니다. 제사를 지내고 밥을 먹을 때 형수가 말합니다. 이번에 유럽 여행 다녀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형님도 여유 되시면 한번 다녀오세요. 악의는 없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냥 대화였을 거예요. 하지만 동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여유 되시면이라는 말이 당신은 여유 없죠? 로 들립니다. 유럽 여행은커녕 한 달 용돈도 빠듯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날 이후로 동생은 형에게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전화하면 또 뭔가 물어볼까봐, 또 비교당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형도 사실 눈치를 챘습니다. 동생이 요즘 어렵게 산다는 걸요. 그래서 한 번은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까? 동생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야, 형, 괜찮아. 나 잘 살아라고 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받으면 형 앞에서 평생 고개를 못 들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1년에 명절 2번 만나는 게 전부가 됐습니다. 전화통화도 1년에 5번으로 줄었습니다. 형은 생각합니다. 내가 도와주겠다는데도 안 받더라. 내가 뭘 어쩌라고. 동생은 생각합니다. 형은 나를 불쌍하게 보겠지.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겠어. 여러분, 이게 돈이 만든 첫 번째 균열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도움받기 싫은 자존심, 이 둘이 충돌하면서 관계가 서서히 식어가는 겁니다. 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말입니다. 68세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년 전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서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요. 1년 안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동생은 돈을 빌려줬습니다. 언니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부탁을 할까? 다른 형제들한테는 안 하나. 1년이 지났습니다. 오빠는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입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으니까요. 다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그 돈 언제 갚을 수 있어?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여동생도 자기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한테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지만 그 1,000만 원은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여동생 전화번호를 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동생은 오빠 생각만 하면 속이 쓰립니다. 이렇게 단 한 번의 금전 거래가 30년 우애를 무너뜨립니다. 어렸을 때 같은 이불 덮고 자던 사이가 돈 1,000만 원 때문에 3년간 냉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퇴 후 경제력 차이가 만드는 첫 번째 비극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유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형제들이 원수가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은 건 슬픔과 추억, 그리고 재산입니다. 아무리 형제 간의 우애가 좋았어도 유산 분배 문제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가 있다면 그 갈등은 더욱 깊어집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상담했던 70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던 최 씨 어머니가 8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남기신 재산은 아파트 한 채, 시세로 약 10억 원이었습니다. 자녀는 4남매였습니다. 장남은 의사였습니다. 이미 재산이 수십억 원 있었고
자녀들도 모두 성공했습니다. 차남은 교사로 은퇴했고 연금이 넉넉했습니다. 장녀는 전업주부였는데 남편이 사업가였습니다. 막내딸만 이혼 후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남매가 모여 유산 분배를 논의했습니다. 장남이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4분의 1씩 나누는 게 맞죠. 근데 저는 괜찮으니까 막내가 좀 더 가져가는 게 어때요? 그 말을 듣고 막내딸이 고마워했습니다. 차남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막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절반 정도 가져가고 우리는 나눠 갖자. 그런데 장녀가 반대했습니다. 왜요? 법대로 4분의 1씩 나눠야죠. 막내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볼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막내는 그동안 어머니한테 용돈도 제대로 안 드렸어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막내딸이 말했습니다. 언니, 나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던 거 알잖아. 그래도 매달 10만 원씩은 드렸어. 장녀가 쏘아붙였습니다. 10만 원? 우리는 한 달에 50만 원씩 드렸어. 그리고 병원비도 우리가 더 많이 냈고, 효도는 우리가 더 많이 했는데 왜 재산은 똑같이 나눠? 그렇게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장남이 중재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장녀는 법대로 하자고 주장했고 막내딸은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라며 울었습니다. 결국 합의가 안 됐습니다. 장녀가 변호사를 선임했고 막내딸도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5년 동안 내 남매는 법정에서만 만났습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보면 화가 났으니까요. 재판 비용만 해도 한 사람당 2천만 원 이상 들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칙대로 4분의 1씩 나누라고 판결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나눴습니다. 한 사람당 2억 5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 빼고 나니 각자 2억 2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5년을 싸워서 3천만 원을 아낀 셈입니다. 하지만 잃은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형제, 가족의 정, 부모님 제사를 함께 모실 기회, 이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남매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장남이 75세, 막내딸이 69세입니다. 아마 평생 만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10억 원이 사남매를 영원히 갈라놨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드물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사례만 해도 수십 건입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을 더 많이 모셨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10년 동안 모셨는데 너는 명절 때만 왔잖아. 그러니까 나는 더 받아야 해. 다른 형제가 반박합니다. 그건 내가 같이 살았으니까 당연한 거고 나는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 드렸어. 경제적 효도는 내가 더 많이 했어. 이렇게 시작된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누가 더 효도했는지, 누가 더 희생했는지, 누가 더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국 변호사 사무실로 갑니다. 법정으로 갑니다. 형제가 법정에서 서로를 고소하고 증인을 세우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다툼이 5년 뒤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올 때쯤이면 이미 형제는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걸까요? 단순히 돈이 아깝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에게는 그 돈이 절실합니다. 2억 원과 3억 원의 차이가 앞으로 20년 노후를 좌우하니까요.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공정성에 대한 욕구입니다. 나는 이렇게 희생했는데 너는 편하게 살았잖아. 이 말 속에는 평생 쌓인 서운함이 담겨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이니까 참아라, 언니니까 양보해라 들으면서 자란 사람들의 억눌린 감정들이 유산 분배 순간에 폭발하는 겁니다. 돈은 단지 촉매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평생 쌓인 불평등과 서운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산 문제는 단순히 돈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한 번의 말다툼이 10년 연락 두절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0대 형제들 중에는 아버지 유산 문제로 싸우고 15년째 서로 얼굴도 안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차라리 유산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우리 형제들 지금도 사이좋게 지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평생 모으신 재산이 자식들을 하나로 묶는 게 아니라 갈라놓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산 문제보다 더 오래, 더 깊게 관계를 갈라놓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느끼는 경제적 격차와 그로 인한 심리적 거리감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산 다툼은 그래도 일회성 사건입니다. 한번 크게 싸우고 끝나는 거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매일매일 느끼는 미묘한 거리감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형제와 그렇지 못한 형제가 만났을 때 대화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이 간단한 질문조차 부담스럽습니다. 여유 있는 쪽은 대답합니다. 그냥 뭐 손주들이랑 놀고 가끔 골프 치고 다음 달에는 일본 여행 갈 거야. 여유 없는 쪽은 대답합니다. 나는 그냥 뭐 별일 없어. 실제로는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아르바이트 자리 알아보고 약값도 아껴가며 사는데 말이죠. 이런 대화가 몇 번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집니다. 만나면 비교되니까요. 만나면 초라해지니까요. 실제로 제가 만난 65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언니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의사와 결혼해서 강남에 삽니다. 아파트가 20억 원이 넘고 자녀들도 모두 의사와 변호사가 됐습니다. 반면 그분은 남편이 일찍 사망했고 혼자서 자녀 둘을 키웠습니다. 지금은 전세로 사는데 보증금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명절 때 언니 집에 가면 현관부터 압도됩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거실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언니는 친절하게 맞아줍니다. 차도 고급 커피를 내주고 과일도 수입 과일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앉아있는 내내 불편합니다. 자신이 입은 옷이 초라해 보이고 가져온 선물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언니가 물어봅니다. 요즘 건강은 어때? 병원은 잘 다니고 있어? 그분은 대답합니다. 응, 괜찮아. 사실은 검사비가 아까워서 병원을 미루고 있는데도요. 언니가 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호주 가는데 너도 시간 되면 같이 갈래? 내가 표 끊어줄게. 순간 그분은 당황합니다. 호주 여행을 어떻게 가? 비행기 표만 200만 원이 넘는데.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언니 앞에서 자신이 그렇게 어렵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아니야 언니, 나는 일정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거짓말입니다. 일정은 없습니다. 그냥 돈이 없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언니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게 됐습니다. 만나면 자꾸 비교되고 만나면 자꾸 초라해지니까요. 언니 SNS에 올라오는 해외여행 사진들을 보면 마음이 복잡합니다. 부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하는 자괴감도 듭니다. 1년에 한두 번 만나던 것이 2년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전화통화도 명절 인사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경제적 격차가 만드는 심리적 거리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언니는 동생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하고 챙기려고 했죠. 동생도 언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초라해서 피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쪽이 느끼는 부담감 말입니다. 70세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은퇴 후에도 연금과 임대 수입으로 넉넉하게 삽니다. 동생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삽니다. 처음에는 동생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도 주고 조카 학비도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전화를 하면 또 돈 달라고 하려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실제로 동생이 아무 말 안 해도 그쪽에서 먼저 경계하게 됩니다. 한 번은 동생이 전화해서 형,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물었습니다. 그냥 안부 전화였는데 그분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돈이 필요한가? 대화 내내 동생이 무슨 말을 꺼낼까 전전긍긍했습니다. 동생은 정말 그냥 안부만 물었는데도요. 그날 이후로 그분도 동생 전화를 받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동생도 그걸 눈치챘습니다. 형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구나.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연락을 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돈이 만드는 또 다른 비극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사람도 도움받고 싶은 사람도 모두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아예 만나지 않는 게 편해집니다. SNS 시대는 이런 격차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누군가는 해외여행 사진을 올립니다. 골프장 사진, 고급 레스토랑 사진, 손주들과 놀이공원 간 사진. 누군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저 돈이면 나는 6개월 생활비인데.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비교가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의 SNS를 안 보게 됩니다. 보면 속상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점점 서로의 삶에서 멀어집니다. 1년에 4번 만나던 형제가 2년에 1번으로, 다시 3년에 1번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명절에도 안 만나게 됩니다. 형, 올해는 우리끼리만 조촐하게 지낼게. 언니, 나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 핑계입니다. 사실은 만나기 싫은 겁니다. 만나면 비교되고 만나면 서로 불편하니까요.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면 형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관계가 됩니다. 어릴 때 한 이불 덮고 자던 사이가 이제는 부고 연락조차 뒤늦게 듣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8세 어르신은 동생이 돌아가신 걸 3개월 뒤에 알았습니다. 조카가 뒤늦게 연락을 했는데 이미 장례도 끝나고 없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던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친했는데 동생이 아프다는 것도 몰랐어요. 내가 형이면서 참 부끄럽고 후회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형제도 남이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돈의 격차가 만드는 심리적 거리가 형제를 남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돈 없으면 무조건 관계가 끊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울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돈이 형제를 갈라놓는 현실, 경제적 격차가 만드는 심리적 거리, 유산 다툼이 만드는 원수 관계. 하지만 꼭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형제 관계를 잘 유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70대 삼형제가 있습니다. 장남은 넉넉하게 삽니다. 차남은 보통, 삼남은 어렵게 삽니다. 10년 전쯤 이 삼형제가 모여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한테 경제적으로 기대하지 말자. 빌리지도 말고 빌려달라고도 하지 말자. 각자 형편대로 살되 그래도 형제니까 정은 유지하자. 처음에는 이 약속이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삼남은 서운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네. 하지만 장남이 설명했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야. 돈 문제로 우리 사이가 나빠지는 걸 방지하는 거야. 돈 빌려주고 못 갚으면 서로 서운해지잖아. 차라리 처음부터 기대 안 하면 실망도 없어. 그 말을 듣고 삼남도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내보니 훨씬 편했습니다. 명절에 만날 때도 부담이 없습니다. 삼남은 자기 형편에 맞게 2만원짜리 과일 바구니를 가져갑니다. 장남은 5만원짜리 선물 세트를 가져가고요. 하지만 아무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도 각자 형편대로 합니다. 어떨 때는 장남이 쏘고 어떨 때는 3분의 1씩 나눕니다. 삼남이 부담스러워하면 이번엔 형이 살게, 다음엔 내가 국수라도 한 그릇 사하고 가볍게 넘어갑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서로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10년째 이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오히려 삼형제 사이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1년에 4번 정도 만나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전화통화를 합니다. 둘째, 작은 관심을 꾸준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60대 자매 이야기입니다. 언니는 여유 있게 살고 동생은 어렵게 삽니다. 언니는 동생에게 큰 돈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관심을 자주 표현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전화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아? 동생이 힘들다고 하면 조언을 해줍니다. 돈은 안 주지만 시간과 정성을 줍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가끔 만납니다. 동생 집 근처 공원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1시간 정도 수다를 떱니다. 비용은 언니가 내지만 10,000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동생 생일에는 꼭 챙깁니다. 비싼 선물은 아니고 3만원짜리 케이크 하나 사들고 찾아갑니다. 생일 축하해. 우리 같이 커피 마시면서 먹자. 동생은 언니의 이런 마음이 고맙습니다. 큰 돈을 받는 것보다 이렇게 자주 챙겨주는 게 더 위로가 됩니다. 언니도 부담이 없습니다.
한 달에 3만 원 정도만 쓰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작은 돈으로 동생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빈도입니다. 1년에 한 번 100만 원 주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3만 원어치 관심을 주는 게 관계 유지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과거가 아닌 현재로 만나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70대 남매가 있습니다. 오빠는 부자고 여동생은 가난합니다. 예전에는 만날 때마다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 이야기만 했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꾸 비교가 됩니다. 그때는 둘 다 똑같이 가난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네. 그래서 오빠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제 과거 이야기 그만하고 지금 이야기만 하자.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요즘 뭐가 재미있는지. 그렇게 현재의 이야기만 하기로 했습니다. 오빠는 자기가 여행 다닌 이야기를 과시하듯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즘 손주가 이렇게 컸어 하면서 사진을 보여줍니다. 여동생도 자기 처지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요즘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 다녀. 재미있어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격차는 있지만 대화 속에서는 평등합니다. 이렇게 만나다 보니 오히려 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요. 넷째, 공정함보다 이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는 5남매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분배할 때였습니다. 법적으로는 5분의 1씩 나눠야 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장남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법대로 하지 말고 형편 봐서 나누자. 막내는 좀 더 가져가고 나는 조금만 가져갈게. 다른 형제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 만한데 막내는 정말 힘들잖아. 완벽하게 공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했습니다. 막내는 평생 그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돈은 없지만 형님들 생신 때마다 꼭 찾아갑니다.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가고 시간을 내서 형님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5남매는 여전히 사이가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다 같이 모입니다. 다섯째, 부모님 생전의 유산 문제를 정리하는 용기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4남매는 어머니가 80세가 되었을 때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재산 문제를 미리 정리하면 안 될까요?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끼리 싸우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처음에 놀라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야? 하지만 장남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형제들이 유산 때문에 싸우는 거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직접 정해주시면 우리는 다 따를게요. 어머니가 생각하시더니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증을 받아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아파트는 장남에게, 예금은 장녀와 차남이 나눠 가져라. 막내딸은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결혼 자금을 많이 줬으니까 이번에는 조금만 받아라. 모두 동의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정하신 거니까요. 2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4남매는 슬펐지만 재산 다툼은 없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대로 했으니까요. 지금도 4남매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어머니 산소에 다녀옵니다. 함께 밥도 먹고 추억도 나눕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기대하지 않기. 둘째, 큰 돈이 아니라 작은 관심을 자주 표현하기. 셋째,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만나기. 넷째, 공정함보다 이해와 배려를 선택하기. 다섯째, 부모님 생전의 유산 문제를 미리 정리하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형제 관계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 서운함, 자존심을 이기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형제를 잃는 것보다 돈을 잃는 게 낫다는 마음가짐입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는 90까지, 100살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그 긴 세월을 누구와 함께 늙어갈 건가요? 자녀들은 자기 가정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결국 남는 건 형제입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같은 부모님 아래서 컸던,
나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 때문에 잃는다면 그것만큼 후회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무거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형제도 남이 된다는 현실 말입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고 우울한 이야기였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봤습니다. 경제적 격차가 어떻게 형제를 갈라놓는지, 유산 문제가 어떻게 평생 우애를 무너뜨리는지, 일상 속 작은 비교들이 어떻게 심리적 거리를 만드는지 말이죠.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돈이 없어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형제에게 돈을 기대하지도 의무를 지우지도 마세요. 각자의 형편을 인정하고 존중하세요. 둘째, 작은 관심을 자주 표현하세요.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마음이 관계를 지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 명절이 아니어도 가끔 만남, 이게 중요합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을 함께 하세요. 과거를 비교하지 말고 현재를 공유하세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무엇이 행복한지 이야기하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돈은 중요합니다. 노년에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삶이 훨씬 편안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그 긴 시간을 혼자 사는 건 너무 외롭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 함께 늙어갈 수 있는 혈육이 있다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형제가 있다면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서운했던 일이 있다면 용기 내서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 말 한마디가 10년 냉전을 녹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주눅 들었다면 당당하세요.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관계를 포기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형제와 자주 웃고 함께 밥 먹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를 준비하세요. 돈도 준비하시되 관계도 준비하세요. 지금부터라도 형제들과의 관계에 투자하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형제들과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혹은 어떻게 관계를 회복했는지 들려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노후 준비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제적 준비는 물론이고 심리적 준비, 관계적 준비까지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따뜻한 가족 관계 속에서 행복한 노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하철을 타실 때 계단에 앉아 계신 노인분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80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종이컵을 앞에 놓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계신 모습 말입니다. 지난주 저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을지로 삼가역 계단이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추운 겨울 얇은 옷을 입고 앉아 계셨습니다. 종이컵에는 동전 몇 개가 덜그럭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할머니도 젊었을 때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어머니였고 아내였을 겁니다.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80평생을 살고 나서 지하철 계단에 앉아 계셔야 할까요? 여러분,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40%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10명 중 4명이 가난하게 늙어간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가까이가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준비했으니까.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5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은 다를 거라고, 자신은 괜찮을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5가지 사례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하거나 신문 기사로 확인된 진짜 이야기들입니다. 무겁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준비 없는 노후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6월 서울 관악구의 한 월세방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나이는 75세, 성함은 김모 씨였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문을 열었을 때 이미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누가 신고했을까요? 집주인이었습니다. 3개월째 월세가 밀렸고 전화도 안 받으니까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방 안은 참혹했습니다. 좁은 4평방,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쌀통에는 쌀 한 줌도 없었습니다. 싱크대에는 라면 봉지 몇 개가 널려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영양실조와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약도 먹지 못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경찰이 유족을 찾았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3개월이나 지났는데 아무도 아버지를 찾지 않았던 겁니다. 장남에게 연락했습니다. 장남은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버님을 보셨습니까? 한 5년 전쯤요. 5년이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안 만나셨습니까? 아버지가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래서요. 당신 혼자 살겠다고 하셨어요. 차남과 딸도 비슷한 대답이었습니다. 5년 넘게 연락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수첩이 나왔습니다. 그 수첩에 김 씨의 지난 20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원래 중산층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녔고 아파트도 있었고 자녀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55세에 명예퇴직했을 때 퇴직금이 2억 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벌었습니다. 3천만 원을 투자해서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 크게 벌고 싶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을 모두 주식에 넣었습니다. 2010년이었습니다.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2억 원이 3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억 7천만 원을 날린 겁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려서 다시 주식에 넣었습니다. 또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다 날렸습니다. 60세가 됐을 때 손에 남은 건 빚 5천만 원과 아파트 한 채뿐이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빚을 갚았습니다. 남은 돈 8천만 원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자녀들이 알게 됐습니다. 장남이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그 돈이면 우리 결혼 자금도 보태주시고 손주 육아비도 도와주실 수 있었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김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 뒤로 자녀들과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어색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원망했고 김 씨는 자녀들 눈을 못 봤습니다. 65세가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을 빼서 조금씩 쓰면서 연금으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자 전세 보증금이 바닥났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보증금을 더 못 올려주니까요. 월세로 옮겼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연금 60만 원에서 월세 40만 원 내면 20만 원이 남습니다.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당뇨가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야 했는데 약값이 아까워서 끊었습니다. 병원도 안 갔습니다. 자녀들한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돈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보고 싶다고 할 낯짝도 없었습니다.
73세가 됐을 때 보증금 2천만 원마저 다 썼습니다. 월세를 못 냈습니다. 한 달, 두 달 밀렸습니다. 집주인이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발견됐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자녀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화장했습니다. 유골함은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1년에 한 번 찾아갈까 말까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중산층이었던 한 남성이 잘못된 투자로 모든 걸 잃고 자녀들과도 멀어지고 결국 월세방에서 홀로 죽어간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특별히 잘못 산 게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단지 은퇴 후에 잘못된 선택 하나를 했을 뿐입니다. 그 선택 하나가 노후 20년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위험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노후 자금을 한 번에 크게 불려보겠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3월 인천의 한 쪽방촌에서 68세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성함은 박모 씨였습니다. 방 안에서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어사 용지에 볼펜으로 쓴 짧은 글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며느리, 손주들아. 내가 짐이 되어서 미안하다. 이 빚은 상속 포기하면 너희한테 안 간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이제 너무 힘들다. 먼저 간다. 경찰이 유족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시신을 보더니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면서도 말했습니다. 상속 포기 어떻게 하나요? 장례식장은 초라했습니다. 가장 작은 빈소였습니다. 조문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3명이었습니다. 대부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와서 물었습니다. 유족분이십니까? 고인께서 저희한테 빚이 있는데요. 상속하시겠습니까?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상속 포기할 겁니다. 그럼 유품 중에 가치 있는 게 있나요? 그걸로라도 받아야 하는데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쪽 방에 옷가지랑 낡은 이불밖에 없어요. 대부업체 직원들은 허탕쳤다는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씨는 원래 자영업자였습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장사가 그럭저럭 됐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고 결혼도 시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문제는 58세 때 시작됐습니다. 대형마트가 근처에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버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을 버티니 빚이 생겼습니다. 2천만 원이었습니다. 61세에 결국 가게를 접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빚을 갚으니 손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62세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일용직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하루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20날 일하면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나마 일거리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4일 정도만 일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랐습니다. 방세 30만 원, 식비 4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최소한으로 써도 85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모자라는 돈을 어떻게 메웠을까요?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은행에서 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용이 안 좋아서 안 됐습니다. 저축은행도 안 됐습니다. 결국 대부업체를 찾았습니다. 20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한 달 이자가 20만 원이었습니다. 연 이자율로 따지면 120%였습니다. 매달 이자 20만 원을 냈습니다. 원금은 하나도 못 갚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이자만 240만 원을 낸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거리가 더 줄었습니다. 65세가 되니까 건설 현장에서도 안 불러줬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65세 노인을 왜 쓰겠습니까? 이자를 못 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씨, 이자라도 내셔야죠. 지금 돈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지금 300만 원인데 이자가 계속 불어요.
빨리 갚으세요. 66세가 됐을 때 빚이 400만 원이 됐습니다. 67세에는 600만 원이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생활비도 모자랐습니다. 대부업체에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에 3번, 4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면 문자가 왔습니다. 박모 씨, 연락 안 받으시면 자택 방문하겠습니다. 채무 불이행 시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지금 좀 어려운데 6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저도 애들 학원비, 대출 이자 내느라 빠듯해요. 600만 원은 큰 돈이에요. 아빠 평생 부탁이다.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큰일이야. 아빠,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정말 여유가 없어요. 죄송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또 다른 대부업체에서 빌려서 갚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용이 바닥이라 안 됐습니다. 68세가 됐을 때 빚은 800만 원이 됐습니다. 한 달 이자만 80만 원이었습니다. 연금 50만 원으로는 이자도 못 냈습니다. 대부업체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쪽방까지 찾아왔습니다. 박 씨, 이자라도 내셔야죠. 이렇게 계속 안 내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지금 정말 돈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일이라도 하세요. 편의점이든 뭐든 해서 갚으세요. 박 씨는 절망했습니다. 68세를 어디서 받아주겠습니까? 몸도 아픈데,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누가 고용하겠습니까? 그날 밤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아들한테 이 빚이 가면 안 된다고.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빚은 상속 포기하면 자식한테 안 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사례입니다. 평범한 자영업자가 노년의 빚더미에 앉았고 그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단지 노년에 수입이 없었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죽음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빚이 있으신가요?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있으신가요? 그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나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복지센터, 어디든 찾아가세요. 혼자 끙끙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마세요. 하지만 다음 사례는 또 다른 형태의 지옥입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자식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요양원에 방치되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요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최모 씨 어머니, 올해 72세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종일 앉아 계십니다. 간호사가 물어봅니다. 할머니, 오늘 자녀분들 오시나요? 고개를 저으십니다. 아니요. 안 와요. 지난번에 오신 게 언제예요? 석 달 전쯤. 아니야, 넉 달 전인가? 최 씨 어머니는 3남매를 키웠습니다. 장남, 차남, 딸 하나. 남편과 함께 평생 식당을 했습니다. 아이들 셋 다 대학 보냈습니다. 60세가 됐을 때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혼자가 됐습니다. 식당은 접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으니까요. 전세로 살았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남편 사망보험금과 식당 정리한 돈을 합쳐서 겨우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빠듯했지만 그럭저럭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됐을 때 집주인이 통보했습니다. 보증금을 7천만 원으로 올려주세요. 2천만 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장남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아, 전세금 2천만 원을 더 내야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장남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지금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여유가 없어요. 차라리 우리 집에서 같이 사세요. 그렇게 장남 집으로 들어갔습니다.